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소니입니다. 오늘은 13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무엇이든 그렇지만 경매는 투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매에서 임차인은 낙찰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죠. 이번 시간도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하고 그 주요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액임차인 제도와 우선변제권 그리고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죠.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변제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정리하는 시간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죠. 임차인은 전입하고 확정을 받으면 이 두 개를 모두 갖춘 날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등기부상 건저당과 같은 정도의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임차인의 보호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채권에서 이렇게 물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물권화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보호가 아주 강화된 거죠. 물권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확정을 받아 놓으면 그 이후의 건저당이나 가압류나 전세권이나 담보가등기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 아닌 한은 모든 임차인은 반드시 확정이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정이 없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전입만 돼 있으면 일정 금액을 최우선 배당을 받긴 하는데 현재까지 소액의 보호를 받는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죠. 만약에 4천을 넘는 초과하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확정이 없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쓰겠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이나 점유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전입과 확정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이사 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사를 가버리거나 주민등록을 빼거나 전입을 이탈하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인이 언제 전입하고 언제 계약하고 언제부터 점유를 개시했다, 보증금이 얼마다, 어떤 위치, 주택의 어떤 위치에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모든 내용을 등기부에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점유를 이탈해도 이 등기 내용대로 보호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생기고부터는 임차인이 자유로이 전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가 아무 때나 등기하는 것은 아니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것은 배당 요구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임차인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경우 역시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내용 역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경매에 있어서 위장임차인이 많이 나오죠. 자, 위장임차인은 외형상 특히 대항력이 있는 위장임차인일 경우 이 위장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위장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위장이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저렴하게 낙찰받을 기회가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위장임차인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은 빠른데 확정이 없거나 늦을 때, 앞선 임차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이 나갔을 때, 집주인이 전입하고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또 다른 임차인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차인이 외형상 대항력이 있으나 가짜일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답사하여서 위장의 증거를 잡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위장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현장 답사가 중요한데 이때 현장 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위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 본인이 알고 채권은행이 알고 법원도 알고 동사무소도 알 수 있다. 아파트 같으면 관리소나 경비원도 알 수 있다. 이웃 주민도 알 수 있다. 그래서 현장 답사는 위장의 가능성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경매로 수익을 내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 때, 남들보다 많이 움직여서 특별한 내용을 밝혀낼 때 그때 수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장임차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또 특별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위장임차인이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찾았을 때 그 심정만으로서는 입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외형상 위장처럼 보이지만 진짜인 경우도 더러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정을 찾아서 입찰을 하셔야겠습니다. 위장임차인을 잡으면 큰 수익이 나오지만 위장이라고 생각하고 입찰했는데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 여러분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리, 이 내용으로 사례를 또 찾아보죠.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용인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토지 건물 일괄 경매입니다. 2007년 6월에 2억 7,600에 감정되고 취하가 된 사건입니다. 자, 여기 주변을 좀 볼까요? 용인 신갈은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복잡한 동네죠. 장래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가 신갈 오거리, 아주 교통이 복잡하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이쪽은 재개발에 많은 애기들이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 서울 강남에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역시 또 서울과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자, 분당에서 수원으로 신분당선이 연장해서 지나가고 또 경전철이 여기서 용인 에버랜드 쪽으로 가죠. 현재도 교통의 요충이지만 장래에도 계속 교통이 좋은 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신갈에 여기 분홍색 나는 곳이 상업의 중심인데 그 주변 환경이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역시 이곳도 재개발의 논의가 있는 곳이죠. 자, 경매에 나온 이 물건이 집은 아주 험합니다. 요즘은 험한 집을 또 많이 입찰을 하시죠. 오히려 장래성이 있다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자료를 볼까요? 임차인이 여러 사람이 전입해 있는데요. 자, 등기부를 먼저 보고 임차인을 보겠습니다. 등기부상에, 건물 등기부상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소기준 권리는 아니죠. 자, 말소기준은 2005년 12월의 가압류입니다. 이 전세권은 일부 전세권이니까 말소기준이 될 수가 없죠. 2005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4사람의 임차인이 모두 대항력이 있습니다. 가압류보다 앞서서 전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느냐가 중요하죠. 배당을 받는 권리는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입이 빠르고 확정은 2004년 7월이니까 가압류보다 빠르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물론 소액에 먼저 해당되고 소액 이후에 못 받는 금액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두 번째 사람은 2004년 3월 전입 확정이니까 역시 소액에 해당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자, 문제의 세 번째 한 씨는 전입과 확정이 모두 빠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요구하면 우선 변제 받을 텐데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배우신 게 있죠.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대항력이 있고 인수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여기 한 씨가 임차권 등기를 했죠. 경매가 개시되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 결국 배당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배당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그 아래의 허씨를 볼까요? 역시 2003년 6월 전입이고 확정이어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우선 변제권이 있죠. 정확하게 배당을 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소액에 해당되니까 1200 소액을 각자 받습니다. 4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전입과 확정일 중 늦은 날짜 2개를 모두 갖춘 날짜 따져보면 되겠죠. 여기는 2003년 8월이 늦고요. 가장 늦은 날짜가 2003년 8월이네요. 그러면 허씨가 먼저 배당을 전액받고 소액에서 못 받은 500만 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한 씨가 2003년 9월자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한 씨가 배당을 받죠. 그 다음에 2004년 3월에 박 씨가 배당을 받고 그리고 김 씨가 마지막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자, 이 소액과 나머지 4명의 전체적인 전세금이 7,500원이죠. 7,500만 원이죠. 그래서 낙찰 금액으로 충분히 7,500이 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남는 돈은 이제 나머지 가압류권자가 받아가게 될 텐데, 자,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임차인 외에 경매를 신청한 것은 신협인데
그 보증금이 아주 적습니다. 350만 원. 또 다른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임차인 허씨죠. 1,700만 원. 그래서 임차 보증금 7,500 외에 이 집의 총 채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허씨 거를 빼면 불과 1, 2천이죠. 그래서 총 채무가 1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주택이 감정이 2억 7천인데 총 채무가 1억이 되지 않죠. 자, 제가 답사를 갔습니다만 집주인은 당당히 취하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취하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결국 취하가 됐죠. 이렇게 채권액이 집의 가치에 비해서 채권액이 적은 경우는 거의 취하가 되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한 씨가 배당 요구하지 않았지만 임차권 등기를 했으니까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러한 내용을 모르면 2,800을 인수로 보고 가격을 낮췄어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경기도 남양주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2007년에 6천만 원 감정이고요. 최종적으로 5천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보죠. 이 씨가 임차인으로 나타나는데 말소 기준 권리인 2004년 가압류보다 전입일이 빠릅니다. 그런데 확정이 없고 배당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외형상 대항력이 있으나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현장을 찾아가기 전에 단순히 여기가 외형상 위장 임차인이라서 제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쪽이 장내 호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가 의정부 남양주 금곡입니다. 그 일대에 대해서 재개발 얘기가 있었고 빌라의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죠. 자, 자료를 보시면 자, 이것이 외형상 대항력처럼 있는 거 보여서 어쨌든 가격이 떨어졌는데 실제 이쪽의 빌라 시세는 외형상 여기 6천으로 나타나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8천 정도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 있는 이 보증금만 인수가 아니라면 짭짤한 수익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을 만나러 갔었는데 출타 중에서 제가 쪽지를 붙여놓고 왔습니다. 저는 답사를 가서 본인을 못 나면 항상 이렇게 메모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건설 노동자인데 진정한 임차인이다. 그래서 권리 신고할 시간이 없었다. 낙찰되면 나는 이 돈을 받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진짜 임차인이죠. 결국 낙찰받은 사람이 5천만 원에 2,500이니까 7,500에 이 집을 샀는 셈인데 거의 시가에 근접한 거죠. 만약에 이 임차인이 가짜였다면 특별한 수익이 나올 수 있죠. 자, 외형상 진짜 임차인이었고 실제 진짜 임차인입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서 갔지만 가짜가 아닌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이천시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게도 질문을 많이 했던 사건입니다. 저도 직접 갔었던 사건인데요. 2006년 12월에 3,700에 감정이 되고 누군가가 낙찰받고 포기하고 1,500까지 떨어졌는데 1,700 정도의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그냥 보통의 주택가에 있는 빌라인데 빌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가격이 워낙 떨어졌으니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죠. 자, 여기 임차인이 있습니다. 김씨. 2000년 전입하고 확정을 받지 않고 배당 요구도 안 했네요. 진정한 임차인이면 전액이 인수죠. 등기부를 보니까 99년에 이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1년에 농협에서 건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이 나갔는데 1,800만 원을 설정했네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가압류가 있고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자, 이 기록으로 보면 김 씨가 확정받지 않았다는 것,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대출이 나갔다는 것. 그리고 이 김 씨는 여자분인데 남편이 이 씨라는 것. 자, 채무자가 이 씨죠.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위장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임차인을 아들을 만났는데 내용은 잘 모르지만 당당하게 오래전부터 임차인으로 살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채권은행에서 위장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농협의 담당자는 불투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출이 나갈 때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자, 이런 불투명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1,700의 낙찰을 받고 2,700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잘못 샀는 것이 되는데 낙찰자는 혹 가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낙찰을 받은 거죠. 제게 질문이 왔었습니다. 가짜이라고 보는데 어떤 도와줄 얘기가 없느냐. 제가 조사한 바로서는 가짜라는 어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인수를 하지 않았을까. 자, 혹 몰라서 대법원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임차인이 상계 신청을 했다. 오래전 얘기죠. 2007년 4월. 아까 누군가 낙찰받고 포기했었죠. 임차인이 낙찰받고 임차인이 낙찰자니까 상계 신청을 했었는데 임차인은 확정일이 없습니다. 확정이 없으면 배당을 못 받죠. 상계가 되지 않죠. 자, 그런 내용을 모르고 낙찰받고 상계 신청했다가 상계가 불허가 되자 결국 포기했다는 기록이 나오네요. 임차인은 손해를 많이 보는 쪽이 되겠습니다. 낙찰 보증금을 포기했으니까 손해보는 거죠. 자, 이 아래쪽에 보면 최고가 매수인 두 번째 낙찰받은 사람이죠. 항고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네요. 제가 볼 때는 낙찰받고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것이 드러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아닐까.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상계 신청한 것이 혹 가짜의 근거일 수 있다라고 봤는데 글쎄요. 임차인이 자기의 권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낙찰받고 상계 신청했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이것이 임차인이 아니라는 근거는 아니죠. 자, 제가 봤을 때는 낙찰자는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죠. 서울시 상계동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네. 소유자가 이 씨고요. 채권자도 이 씨인데
낙찰자도 이씨네요. 어떤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억 천에 감정되고 2008년 4월에 신건에 2억 3천에 낙찰이 됐네요. 자, 여기가 노원구 상계동의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봄까지 줄기차게 올랐죠. 자,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임차인 이씨가 2007년부터 전입하고 1억의 보증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말소 기준은 2007년 11월이네요. 그 아래에 개인이 대출해준 기록이 또 있는데 외환은행의 대출 금액이 아주 소액이네요. 왜 소액일까요? 임차인이 앞에 있어서 소액일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소액만 필요했을까요? 여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송 씨는 어머니 집인 이건 건물을 임차하여 송 씨가 어머니 집을 임차했답니다. 그러면 이 씨는 송 씨의 부인이겠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도 쉽게 아실 겁니다. 송 씨는 어머니 집인 이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계약서는 분실했다. 2007년 10월에 계약한 계약서를 분실했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두 장을 작성했겠죠. 임대인용, 임차인용. 본인 거를 분실했다면 어머니가 갖고 있는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죠.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결국 이 말은 가짜인 반증이 되죠. 그리고 어머니 집에 아들이 1억을 주고 있다. 확정 안 받은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자,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짜라고 보고 현장을 조사했는데 본인들을 못 만났습니다. 자, 이 기록을 보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이 씨고 건저당을 설정한 개인도 이 씨가 있는데 이러한 개인들은 이 두 사람의 진정한 임대차 관계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집을 낙찰을 받겠다면 건저당 설정한 이 씨나 경매를 신청한 이 씨를 만나서 위장의 임차인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죠. 아산시 연봉에 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저도 역시 두 번이나 같은 사건입니다. 2007년에 2억 3,700에 감정되고 누군가 낙찰받고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1억 5,800에 낙찰받았는데 낙찰자는 아래쪽에 보면 채권자입니다. 자, 기록을 보면 임차인이 있죠. 윤 씨. 2004년 4월에 전입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8천만 원을 주장하네요. 그런데 등기부를 보면 건저당이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두 번째 건저당이 다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을 할 때 당연히 임차인을 조사했을 테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잘 알려줍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도 부인인 듯한 말을 했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채권자가 배당 배제 신청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임차인 윤 씨에 대해서 배당 배제 신청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산상호나 다진에 방문을 하셔서 임차인의 실제 위치, 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진에서 두 번째 건저당권자 다진에서 받아야 될 채권이 있으니까 그 채권 금액에 맞춰서 앞에 1억 3천, 다진이 2천이니까 1억 5천
경매 비용까지 하면 1억 5,500 정도가 되죠. 자, 그렇게 금액에 맞춰서 1억 5,800의 낙찰을 받았네요. 임차인은 위장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를 여러분 방문한 것은 실제 여기가 주거 전원주택으로서 아주 좋은 위치는 아니었습니다만 집도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는데 이 위쪽이 평택 팽성 미군 부대가 들어오는 곳, 아래쪽이 아산, 자 이쪽 염치, 팽성, 말 잘못했습니다. 아래쪽이 아산, 옆이 탕정. 그래서 장래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집 상태는 그렇게 좋았지 않지만 장래에는 가격이 좀 더 오를 가능성. 거기다가 위장 임차인이 있어서 가격이 떨어져서 저도 현장을 답사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좀 쉬운 쪽이었죠. 채권자가 위장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채권자가 쉽게 전화로 위장의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니라는 내용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답변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장 임차인이 쉽게 밝혀지는 것은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금액에 낙찰되죠. 위장은 어렵게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는 있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장 임차인인 것을 밝히려면 물론 혼자서 열심히 발품을 팔고 많은 경험도 필요하지만 주변 사람에게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 좋겠죠. 위장 임차인인 것이 아주 쉽게 밝혀진다면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 되니까 정상적인 금액에 낙찰되고 특별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